광대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 게이시는 1942년 3월 17일 일리노이 이주 시카고의 폴란드계의 가난한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스탠리는 알코올 중독이 심하고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나운 술중전병이었다. 스탠리는 처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서부극에서의 인기를 얻은 미국 남성상으로 키우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를 엄격하게 키웠지만 아들에게 심장질환이 있다는 것이 발견된 순간부터 실망하고 그를 비난하고 비웃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무서웠던 게이시는 아버지를 피해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점점 여성적인 성격이 되었는데 이 모습에 그의 아버지는 틈만 나면 그를 계집애라고 부르며 그를 멸시했고 잦은 폭력으로 그의 여린 인성을 멍들게 해 그는 땅 닮아간 심기증 환자의 동성애의 성향으로 인해 심각한 자기 혐오에 빠진 채 성장을 했다. 그랬기에 그는 정상인처럼 보이기 위해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오와 주 월털루에 정착했으며 그곳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주변의 평판을 좀 살펴보자면 성실한 사업가의 친근한 이웃이며 사회의 헌신한 구성원으로 매우 긍정적인 인간으로 비춰졌고 민주당원으로서 정치에도 관여하여 카터 대통령의 영부인과 사진을 찍기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꽁꽁 숨긴 채 정상인으로 삶을 포장하던 게이시에게는 큰 걸림돌인 본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색이었다. 그는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자신을 심하게 꾸짖고 탓하면서도 쉽사리 그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 그것은 선택이 아닌 본능, 즉 운명이었으니 말이야. 그러던 그가 1968년 소년을 성적 학대의 목적으로 만났다는 혐의로 10년형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게이시는 이혼을 당하게 되고 정상인으로서 살고자 했던 그의 꿈은 이때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어. 10년형을 받았던 그는 고작 18개월 만에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진 않아. 다만 훗날 그가 33명의 살인자로 법정에 섰을 때 마지막 희생자였던 로버트 피에스트의 가족은 시카고 경찰 당국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때 만약 게이시가 10년형을 제대로 살고 나왔다면 무고하게 33명이나 되는 아까운 목숨을 잃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야. 출소 후 모든 것들을 잃은 게이시가 본성을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라. 훗날 재판이 진행한다는 과정에서 그는 그렇게 정상인이기를 원했던 이유를 밝히며 게이시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해. 나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더럽고 추한 동성애인 내 자신을 경멸하고 혐오했죠. 내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일은 이 계집아이 같은 성격을 버리고 진정한 남자가 되는 일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망쳤어요. 바로 그 빌어먹을 남자 녀석들 때문에 말입니다. 난 그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들은 보인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할 테지만 난 그들이 나를 갈구하던 눈빛을 알 수 있었어요. 난 진정 그들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존 게이시의 범행은 그의 자백에서 1972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으며 약 6년간 지속되었는데 위에 나열한 그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정상인으로서의 삶과 자신의 평판으로 인해 것들로 생각돼. 그의 범행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은 1978년 12월 13일 로버트 피스트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다. 당시 이웃 주민들은 그의 집을 들락날락거리던 젊은 남자들이 잦다는 점과 자주 바뀐다는 점을 기이하게 생각하여 애의주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피스트는 새로운 알바의 면접을 위해 사장을 만나러 간다고 일하던 약국을 다녀간 뒤 실종되었는데
그 약국의 주인이 바로 게이시였다. 처음 게이시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추궁을 강력하게 부정했고 자신을 추궁하는 경찰에게 비협조적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의 집을 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지. 이로써 그의 이중적인 생활이 파헤쳐지기 시작한 거야. 처음 게이시의 집에서 수색할 당시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해 고군분투하던 경찰들은 그의 지하실에서 피해자인 피스트의 유품을 발견하게 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유품을 보며 게이시는 당황할 기색이 없이 말했어. 지난달에 이곳에서 우리 사랑을 나눴습니다. 자, 나를 이제 동성애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하시죠. 하지만 경찰은 그에 대한 의심을 풀 수가 없었어. 이에 그들은 게이시의 지하실을 파기로 결정했지. 이에 게이시는 다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1978년 12월 22일 금요일 마침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게 돼. 하지만 이때에도 게이시의 자백은 반성하는 기미나 범행을 후회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져.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은 나와 성관계를 맞은 뒤 나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좋다고 그들이 먼저 내게 접근해놓고 거사를 치른 뒤에 모두 하나같이 돈을 요구했어요. 정말이에요. 난 그들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치 않게 칼이 보였고 나를 신고하겠다고 달려드는 그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정말이에요. 그들이 먼저 날 때렸어요. 그래요. 그들은 날 협박하고 멸시하고 비웃으며 날 모욕했어요. 난 내 방어 차원에서 살인을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위의 자백에 대한 신빙성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의 집에서 시체 발굴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게이시의 차고 땅 밑에서 존 부코비츠라는 젊은 남성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게이시 집 바닥 및 좁은 공간에도 한국의 시체가 추가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에 경찰은 경악했다. 친절한 이웃이며 자신을 광대로 꾸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민주당의 당원으로 정치적 활동도 활발히 하던 그의 이중적인 모습에 그들은 혀를 내둘렀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파헤쳤고 이후 25구의 시체를 더 발견함으로써 총 27구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어. 또한 시체는 게이시의 집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었는데 데스 플레인스 강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시체로 발견된 프랭크 웨인 랜딩 역시 게이시의 희생자로 확인되어 명단에 추가되었고 12월 28일 제임스 마자라의 시체도 발견되었어. 그의 목구멍 안에는 그의 속옷이 쑤셔 넣어져 있었고 검시관은 그것이 마자라를 질식해 숨지게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고 해. 마자라는 희생자들 중 29번째 희생자였는데 왜 그를 강가에 버렸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게이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 나는 내 집이 꽤나 넓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묻을 곳이 없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차고에도 지하 바닥에도 침실 바닥에도 욕실 바닥에도 당신들은 내가 손쉽게 그들을 처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틀렸어. 난 그들을 매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나와 함께 둠으로써 위로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강가에 버려진 마자라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 경찰은 그 다음에 2월이 끝난 뜸에서까지도 계속해서 게이시의 소유로 된 모든 땅을 파고 있었어.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땅이 얼어 수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력은 빛을 발했지. 게이시의 안뜰 콘크리트를 깨트리자 경찰들은 또 끔찍한 시체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남자는 짧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이 남자들 다른 희생자처럼 어린 소년이거나 젊은 미혼의 남성이 아닌 결혼한 유부남이었어. 그의 왼손엔 결혼을 상징하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다음주 일리노이즈 강에서 또 다른 시체가 발견되고 게이시의 집
오락실 밑에서 또 한 구의 시체가 발견됨으로써 게이시의 사유지에 발견된 마지막 시체까지 모두 찾게 되고 그 수는 자그마치 32구. 하지만 로버트 피에스트는 계속해서 실종 상태였지. 그런데 1979년 4월 피에스트의 시체가 일리노이스 강 유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위의 시체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목에 종이 타올과 그의 속옷이 수서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이시의 마지막 희생자인 것처럼 확인되었어. (1980년 2월 6일) 수요일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있는 쿡 컨츄리 형사 법원 건물에서 존 웨인 게이시의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게이시는 자신을 비정상인으로 만들어 최대한 사형을 피하고자 했는데 그는 자신의 내면에 4명의 자아가 있다고 말하며 하나는 사업가, 하나는 정치가, 하나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하나는 살인자라고 했어. 자신은 다중인격의 피해자이며 살인을 하던 자신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최근 밝혀진 사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놀라웠고 무섭다고 말하며 동정을 호소했지. 하지만 게이시는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에서도 단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성폭행한 한 소년 중 한 명을 살려보낸 적이 있었어. 그의 이름은 제프리 링갈이었는데 그를 법정에 세운다는 건 다름 아닌 게이시의 변호사였어. 이 변호인은 분명히 링갈은 광분한 상태의 게이시와 평상시에 게이시에 대한 다른 면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야. 변호사가 물었어. 당신의 이름은 제프리 링갈이 맞습니까? 예. 당신은 저기 앉아있는 존 웨인 게이시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링갈의 표정은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시선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 이에 재판장은 조금 술렁이기 시작했지.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게이시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는 악마입니다. 그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링갈의 증언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 링갈은 자신이 게이시에게 강간당하는 것을 설명하던 중 심한 공포를 느끼며 강한 스트레스로 인해 구토를 하였고 히스테리칼하게 울어버렸거든. 그는 곧 법정 밖으로 나가 안정을 취할 것을 명령받고 곳을 나왔지. 이때 게이시는 화를 내거나 혹은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어 그저 먼 산을 바라보듯 링갈을 보았다고 해. 그리고 변호인 측은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게이시의 어머니를 법정에 올렸어. 그녀는 살인마로 변해버린 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해. 어린 시절 게이시는 아버지에게 수도 없이 학대를 당했어요. 이름 알 수 없을 만큼 모욕적인 언행으로 멍들어 있던 아이에게 그 사람은 종종 자신의 가죽 벨트를 벗어 그것을 존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때리곤 했어요. 그럼 아이는 밤새 잠도 이루지 못하고 침대 구석에서 눈물을 훔쳤죠. 크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답니다. 소리를 낸 날에 술에 취한 그를 깨웠다는 이유로 또 정신없이 맞을 테니까요. 자신의 누나들에게 의지한다는 이유로 몇 번 계집아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여린 마음 탓에 곧장 울었는데 우는 날은 정신을 잃을 때까지도 많았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미웠을 거예요. 아니, 증오했을지도 몰라요. 그에 대한 정신감정은 변호인 측과 피고 측의 의학 전문가들의 견해가 갈리지 않았다. 그는 다중의 인격 장애를 경험했거나 혹은 반사회적인 습성으로 인해 정신분열 상태였다는 것. 결론적으로 그들은 모두 게이시가 살인을 저지른 동안 그 순간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었다는 판정을 내렸지. 이에 배심원들은 고민에 빠졌지.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죄인에게 사형을 각오하다고 생각하다가도 5년이 지속된 그의 살인은 충분히 잔인했고 또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를 발생하게 했으며 하지만 1980년 3월 13일 존 웨인 게이시의 사형이 확정됨으로써 하늘의 희생자들의 손을 틀어주었어. 재판 후 게이시는 사형수에 감방 수감된 동안 지속적으로 글과 그림에 집중했다고 전해져. 그는 10,000통 이상 편지를 썼고 2,000점 이상의 유화를 완성했는데 그가 가장 좋아하던 그림의 주제는 광대의 초상이었어. 이외에도 7난장이나 찬스 맨슨, 데이비 보코비치, 제러리 다머,
등에 자신과 닮은 살인마들의 초상을 그렸다고 전해져. 그가 광대에 집중하는 이유는 잠시 살펴보며 게이시는 마을의 봉사와 간혹 행사가 있을 때 피에로의 복장을 하고 마을 주민들의 기쁨도 역할을 도맡았다고 해. 훗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광대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후에 재판에서 그 이유를 묻자 게이시는 이렇게 말했어. 광대 분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나는 그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들과 융화되는 하나의 사람이었어요. 매일 혼자 남겨져 혼자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됐고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에 대한 혐오를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하하하. 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광대는 살인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내 얼굴을 꾸며 날 알아볼 수 없게 만드니 그 누구도 나의 살인을 알아보지 못할 테니까요. 이 발언을 시작할 때 게이시의 표정은 상당히 고통스럽게 시작했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살인에 대한 발언을 할 때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변했다고. 게이시는 이후 1994년 5월 9일 후라이드 치킨과 감자튀김, 콜라, 딸기, 쇼트케이크로 마지막 만찬을 즐긴 후 사형에 집행되었는데, 사형에 집행되기 전 게이시는 기자와 마지막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는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당신들이 날 죽인다고 해서 이미 죽어 없어진 자들이 살아 돌아온 건 아니야. 당신들의 착각은 날 죽게 만들었지만 두고 봐. 당신들은 후회할 거야.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기를. 그걸 취재했던 모든 기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 자그마치 33명을 잔인하게 죽인 연쇄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는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 게이시가 죽기 전 마지막 말로 남긴 말은 Kiss my ass였는데 이 말 역시 자신을 죽여봐야 지나간 일들은 되돌리지 않는다고 취재로 한 말이라고 해. 게이시는 독극물 주사로 52살의 나이로 그 지독한 생을 마감했는데 그는 다른 사형수들과는 달리 27분이나 걸렸고, 이는 어쩌면 그를 곱게 보내기 싫은 경찰들이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치사 주사기에 약품을 응고시킨 까닭이라 하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환호를 질렀고, 그가 감옥에서 그린 그림은 그가 죽은 후 경매에 붙어졌는데 대부분은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사들여 그가 죽은 교도소 앞에서 불을 질렀다고 해.